페루가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 국무부에 날아든 전문 한 장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5조 8천억 원 전투기 계약, 서명식을 34일 앞두고 페루 대표단 26명 전원이 한국 사천에 나타난 겁니다. 30년간 무기 계약에 서명해 온 국무부 실세가 리마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건 40년 묵은 분노였습니다. 직후 페루 의회에서 벌어진 대반전. 우리의 경쟁자는 KF-21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3시였습니다. 워싱턴 조지타운 제 침실 협탁 위에서 보안 전화기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저 빨간 불빛이 새벽에 깜빡인 것은 딱 3번이었고 3번 모두 지구 어딘가에서 전쟁이 터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첫마디는 전쟁보다 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차관보님, 페루가 사라졌습니다. 잠이 덜 깬 머리로 저는 되물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협상 대표단 말입니다. 워싱턴행 항공편을 전원 취소했습니다. 26명 전원입니다. 취소하고 어디로 갔나. 수화기 너머에서 3초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젊은 담당관은 마치 금지된 단어를 발음하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사천으로 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페루 5조 8천억 원, 전투기 26대, 남미에서 10년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전투기 도입 사업, 그리고 우리 미국 F-16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던 판이었습니다. 서명식까지 남은 시간은 정확히 34일이었습니다. 그 34일을 앞두고 계약서에 서명할 사람들이 통째로 태평양 반대편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전문이 도착한 직후 국무부 7층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 4시에 국방부 상황실에서 전화가 왔고 바로 30분 뒤에는 백악관 안보실에서 질의서가 날아왔습니다. 질문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페루 대표단의 방한 목적을 국무부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 단 한 줄의 보고서로도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 6시 리마의 우리 대사관에서 두 번째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전문을 읽다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손에 힘이 풀려서였습니다. 대표단 명단에 세만의 최고 책임자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만. 페루 공군이 직접 움직이는 국영 항공정비창. 페루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떤 전투기와 함께 30년을 살아갈지 그 살림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관광객은 절대 그런 조직의 수장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건 견학이 아니었습니다. 살림을 합칠 상대를 보러 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은 전문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세계 최강대국의 관료가 전투기 세일즈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리에 앉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관료가 바로 저입니다.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두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켈러입니다.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국 수석부차관보. 30년 동안 89개국을 상대로 총액 3,400억 달러어치의 무기 수출 문서에 서명해 온 사람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국방장관을 만나도 저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서명 하나로 한 나라의 하늘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는 펜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저는 서재로 내려가 캐비닛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페루 F-16 패키지 38억 달러. 5달 전 우리 정부가 승인한 판매 패키지였습니다. 최신 개량형 F-16 26대,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유도 폭탄, 조준 포드와 전자전 장비, 그리고 군수 지원까지. 승인 문서 마지막 장에는 제 서명이 있습니다. 이 펜으로 제 손으로 직접 쓴 서명입니다. 그런데 그 서명 바로 위, 각주처럼 작게 붙어있는 문장 하나가 그날따라 눈에 박혔습니다. 산업협력에 관한 별도 합의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음. 그 문장을 쓴 사람도 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전투기는 판다. 하지만 페루가 그토록 원하던 것, 자기 손으로 부품을 만들고 자기 공장에서 정비하는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다.
당시에 저는 그 문장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남미에서 그 문장은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새벽 창밖이 뿌옇게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서늘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찬물이 한 방울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저 한 줄이 5조 8천억 원짜리 판을 통째로 뒤집는 도화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이야기는 5주 전 국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던 바로 그날 말입니다. 5주 전 국무부 7층 대회의실. 그날 회의는 회의가 아니라 축하은에 가까웠습니다. 38억 달러 패키지 승인이 발표된 직후였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대신 박수가 오갔습니다. 국방부에서 2명, 백악관에서 1명, 그리고 로키드 마틴에서 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리처드 콜먼, 로키드 마틴 남미 담당 부사장. 은색 커프스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고 미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악수를 하면 명함 대신 계약서를 내밀 것 같은 남자. 업계에서는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남미의 수금원. 콜먼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축하는 짧게 하시죠. 이건 승부가 아니었으니까요. 남미에서 우리가 지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파는 걸 깜빡했을 때뿐이죠.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업계에는 40년 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뒷마당의 법칙입니다. 남미의 하늘을 나는 주력 전투기의 칠할은 미국산이거나 미국이 쓰다 넘긴 중고입니다. 나머지는 유럽산이 조금, 그리고 냉전 시절에 들어온 러시아제 고철이 조금. 이 구도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미 국가들의 전투기 사업을 사업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재고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날 회의에서 페루 이야기가 나왔을 때 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루요? 데이비드, 그 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우리 회사 마케팅 비용보다 적습니다. 그런 나라가 뭘 고르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5조 8천억 원짜리 고객 아니냐고. 콜먼은 위스키 잔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고객이 아니죠. 고르는 건 손님이 하는 겁니다. 페루는 손님이 아니에요. 수혜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제 30년 기억 속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오만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리마의 장군들은 워싱턴 만찬 초대장 한 장이면 줄을 섭니다. 40년간 그랬고 앞으로 40년도 그럴 겁니다. 가난한 나라의 자존심은 저녁 식사 한 끼 값이면 충분해요. 지금 이 대사를 옮겨 적는 제 손가락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하지만 더 부끄러운 사실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날 저도 웃었습니다. 그게 우리 세계의 공기였으니까요. 회의 중반 실무진이 페루 측 요구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첫째, 일부 부품의 현지 생산 참여. 둘째, 정비 기술 이전. 셋째, 자국 정비창 세만의 사업 참여 보장. 콜먼은 보고서를 채 다 듣기도 전에 손을 저었습니다. 오프셋은 자선사업입니다. 우리는 방위산업체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안데스 산맥에서 전투기 부품을 만들겠다고요? 라마가 리벳이라도 박아준답니까? 회의실에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백악관에서 온 젊은 보좌관은 눈물까지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보 브리핑 문서 마지막 장.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참고, 페루 공군 인사들, 지난 2년간 한국 측과 접촉 정황 다수. 제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자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던 마이클 하딩 차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딩 차관, 예일 출신, 3대째 외교관 집안. 서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끝으로 밀어내는 버릇이 있는 남자. 그의 세계에서 국가는 두 종류뿐이었습니다. 명령하는 나라와 따르는 나라. 하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훈련기 조립이나 하던 나라가 남미에서 뭘 하겠다는 건가. 콜먼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차관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 면허로 큰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 우리 겁니다. 우리가 수출 허가서에 도장을 안 찍어주면 그 잘난 국산 전투기는 활주로도 못 벗어납니다. 목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손에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그 KF-21인지 뭔지 아는 물건, 실전 기록 제로입니다. 내부 무장창도 없어요. 5세대도 아니고 4.5세대. 한마디로 종이 전투기죠. 종이 비행기를 5조 원 주고 사는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에 저는 콜먼의 말에 단 한 글자도 반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미는 뒷마당이다. 한국은 우리 무기의 대리점이다. KF-21은 종이 전투기다. 이 세 문장이 그날 제 머릿속에 있던 세계 지도의 전부였습니다. 다만 딱 하나, 목에 걸린 가시처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하딩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페루가 3년째 똑같은 문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참여보장. 이번 협상에서도 첫 번째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번쯤은 진지하게 검토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딩은 제 보고서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그 특유의 버릇대로 손끝으로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제 앞에 멈췄습니다. 데이비드, 외교가 뭔지 아나? 상대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아니야. 원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게 만드는 거지. 40년 동안 뒷마당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 자네가 할 일은 서명식 날짜를 잡는 것뿐이야.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넥타이가 갑자기 목을 조이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묵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2번 더 묵살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 묵살의 대가가 5조 8천억 원이 되리라는 것을. 34일 뒤 저는 같은 회의실에서 같은 나라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전문이 도착한 다음 날 아침, 하딩 차관의 집무실로 호출됐습니다. 하딩은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위기감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리마에 다녀와. 가서 달래고 오게. 백악관 만찬 초대장 2장이면 끝날 일이야. 대통령 옆자리 하나 내주면 장군들은 녹는다니까. 그리고 그는 문을 나서는 제 등 뒤에 대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는 김에 그 한국 소동이 뭔지도 보고 와. 궁금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보고서 양식을 채우려면 한 줄은 필요하니까. 12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기내에서 페루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읽었습니다. 3번을 읽어도 페루가 왜 한국으로 갔는지 설명해주는 문장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우리 문서에는 페루의 활주로 길이, 페루의 부채 비율, 페루의 조종사 수까지 전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루가 무엇을 꿈꾸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리마에 내리자 가루아라고 부르는 잿빛 안개가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의 소금기가 혀끝에 닿았고 공항 유도로에 갈라진 틈새로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저편, 철조망 안쪽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날개가 뜯겨나간 미국이 동체 세대. 사막의 동물뼈처럼 하얗게 바랜 채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철 더미에서 한참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말입니다. 첫 번째 이상 신호는 공항에서부터 왔습니다. 수석 부차관보가 방문하면 통상 차관급이 영접을 나옵니다. 최소한 공군 의전 장교단이라도 나오는 것이 40년간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게이트 앞에 서 있던 것은 젊은 대위 한 명이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 팻말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철자가 틀려 있었습니다. 켈러가 아니라 켈로. 알파벳 한 글자가 바뀐 그 팻말 앞에서 저는 제 위장이 조용히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특별한 손님이 아니라는. 공군본부 회의실은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천장에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았고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조종사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아래마다 검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었어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카를로스 멘도사 대장이 들어왔습니다. 페루 공군 조다리 원장. 그리고 저의 20년 지기입니다. 제가 리마 대사관 정무참사관이던 시절 처음 만나 그가 대령에서 별을 달 때마다 축전을 보낸 사이였습니다. 3년 전 워싱턴에서 만났을 때 그는 저를 끌어안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리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2초짜리 악수였습니다. 체온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짧은 악수. 그리고 그는 바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차관보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저를 데이비드가 아니라 직함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준비해 간 카드를 꺼냈습니다. 워싱턴이 정리해준 이른바 달래기 패키지였습니다. 카를로스, 본국과 협의했네. 정비 지원 예산을 늘리고 귀국 조종사 연수 정원을 30석 추가하겠어. 그리고 백악관 만찬에 귀국 국방장관 내외를 정식으로 초청하고 싶네. 멘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풍기 날개가 삐걱거리는 소리만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10초, 20초, 30초. 저는 그 침묵이 협상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고 있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만찬 초대장이라. 40년 동안 당신들은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초대장을 보냈지. 부품이 없다고 하면 초대장을 보냈고, 조종사가 죽었다고 하면 조금 더 큰 초대장을 보냈어. 저는 뭐라고 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40년간 당신들에게 뭐였는지 아나? 고객, 아니야. 우리는 당신들의 재고 처리장이었어. 당신들이 우리에게 판 건 전투기가 아니야. 청구서였지. 날개 달린 청구서.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는 소리를 지르지만 결심은 조용히 말하니까요. 데이비드, 당신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나? 저는 기억을 뒤졌습니다. 30년치 기억을 전부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통보했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침묵을 확인한 멘도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왜 죽어갔는지 워싱턴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물어봐 준 적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거야. 조종사들이 왜 죽었느냐니.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회의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그 검은 리본들이 그제야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언가 물어보려는 순간 멘도사가 제복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 놓았습니다. 사진은 테이블을 미끄러져 제 앞에 멈췄습니다. 하딩이 제 보고서를 밀어내던 바로 그 동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받는 쪽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경납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납고 입구 벽에 금속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어와 제가 읽을 수 없는 문자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14년 전 우리에게 처음으로 공장 문을 열어준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나?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파일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모르겠지. 당신들 서류에는 없을 테니까. 당신들은 우리에 대해 모든 걸 알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몰라.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 그리고 데이비드. 당신네 회사 친구들이 사석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네. 회의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배웅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그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밖에는 가루와 안개가 도시의 불빛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읽을 수 없는 문자로 새겨진 명판, 죽은 조종사들의 흑백 사진, 그리고 철자가 틀린 제 이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40년 묵은 뒷마당의 법칙에 지금 금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금을 낸 나라의 이름을 저는 다음 날 아침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그 경납고 앞에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리마 외곽의 라스팔마스 기지로 향했습니다. 멘도사가 보낸 차량이 호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운전병은 말이 없었고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잿빛 안개가 걷히면서 도시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차 안에서 제가 상상한 새만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경납고, 녹슨 공구, 어깨너머로 배운 정비사 몇 명이 낡은 훈련기를 만지작거리는 풍경. 40년 동안 제 머릿속에 입력된 남미의 이미지는 딱 거기까지였으니까요. 기지 정문을 통과하고 5분 뒤 저는 그 상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경납고 문이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저를 맞은 것은 소리였습니다. 리베건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 그 사이로 흐르는 라디오의 스페인어 노래, 그리고 기름과 금속이 섞인 세계 어느 공군기지에서나 맡을 수 있는 그 냄새. 하지만 눈앞의 풍경은 제가 아는 남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
공구들은 그림자 보드에 정확히 걸려 있었고 작업대마다 품질 관리 문서가 3가지 언어로 붙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돈 마르코스라고 불리는 노인이었습니다. 35년을 이 경납고에서 보낸 수석 정비사.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었지만 악수를 하는 순간 저는 움찔했습니다. 만년필만 쥐어온 제 손과는 완전히 다른 바위 같은 손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여기가 우리의 심장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 훈련기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KT1P, 14년 전 한국에서 도입한 기종이었습니다. 저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기, 프로펠러기, 워싱턴의 기준으로는 장난감 취급을 받는 물건. 그때까지도 저는 이 경납고가 왜 페루의 심장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기체들, 정비는 어디서 합니까? 한국입니까? 돈 마르코스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정비요? 차관보님, 우리는 이 비행기를 정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니요. 22대 중에 18대. 이 경납고에서 우리 손으로 조립했습니다. 14년 전부터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파일에는 페루가 한국 훈련기를 도입했다는 사실만 적혀 있었습니다. 구매, 그 한 단어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페루는 이 경납고에서 항공기를 만드는 법을 배운 겁니다. 돈 마르코스가 저를 경납고 입구 쪽 벽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제 멘도사가 보여준 사진 속에 그 명판이 거기 있었습니다. 금속판 위에 스페인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스페인어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이 경납고에서 페루의 손으로 페루의 첫 항공기가 조립되었다. 함께 만든 친구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페루 기술자 42명, 한국 기술자 17명, 국적 구분 없이 알파벳 순서로. 한국 사람들은 18개월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도면만 던져주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서서 우리 손을 잡고 리벳 하나 박는 각도까지 가르쳤습니다. 실수하면 같이 밤을 새워서 다시 했고요. 그는 작업대 밑에서 낡은 공구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서 반질반질한 철제 공구함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두고 간 겁니다. 안에 있는 토크렌치 아직도 씁니다. 제일 정확하거든요. 공구함 뚜껑 안쪽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페인어였습니다. 서툰 철자로, 하지만 또박또박 정확함이 생명을 지킨다. 한국 기술자 반장이 떠나기 전날 밤에 써놓고 갔습니다. 우리말로요. 사전 찾아가면서 썼겠지요. 저는 그 손글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목 안쪽이 뻐근해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무기 계약서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수천 페이지짜리 계약서를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공구함 뚜껑에 적힌 저 6단어보다 강력한 계약 조항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저는 관료의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좋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하지만 숫자를 봅시다. 이 훈련기들,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돈 마르코스는 기다렸다는 듯 벽에 붙은 현황판을 가리켰습니다. 91%입니다. 14년 평균이요. 91%. 저는 속으로 숫자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남미 각국에 판매한 중고 기체들의 평균 가동률 43%입니다. 절반은 부품을 기다리며 경납고에서 잠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91대 43점. 훈련기와 전투기라는 차이를 감안해도 이것은 기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의 문제였습니다. 한쪽은 부품을 기다리는 나라였고 한쪽은 부품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 된 뒷마당의 법칙에 쩍하고 금이 가는 소리 말입니다. 이건 뭐지? 이건 내가 아는 남미가 아닌데. 경납고를 나서려는데 돈 마르코스가 제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 차관보님. 그 친구들 말입니다. 명판에 있는 한국 친구들이요. 떠난 지 오래됐다면서요. 네. 그런데 2달 전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오다니요. 왜요? 노인은 경납고 안쪽, 새로 페인트 칠이 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설비들이 들어서고 있었고
벽에는 새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FA50 구조 부품 생산 라인.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협정 서명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2달 전 날짜였습니다. 이번에는 훈련기가 아닙니다. 전투기 부품입니다. 우리가 만든 부품이 한국 전투기에 달려서 하늘을 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라마가 리벳을 박느냐며 웃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한국은 이미 서명을 마치고 설비를 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말은 우리가 했고 계약은 한국이 했습니다. 경납고 안쪽에 작은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커피 얼룩이 밴 테이블, 손때 묻은 의자들, 벽에 붙은 가족사진과 축구팀 페넌트. 세계 어느 정비창에나 있는 평범한 휴게실이었습니다. 딱 하나만 빼면 말입니다. 방 안쪽 구석에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의자들과 달리 새 것처럼 깨끗했고 그 위에는 조종사 헬멧이 놓여 있었습니다. 헬멧에는 손으로 그린 콘도르 문양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의자에 앉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멘도사가 기지로 왔습니다. 그는 휴게실에서 저를 발견하고는 제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비에르의 자리야. 그가 커피 2잔을 들고 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25년 전 나와 같은 편대에서 미그기를 몰던 친구지. 사관학교 동기. 내 아들의 대부이기도 했고 저는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제 회의실 벽에서 본 흑백 사진들과 검은 리본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우리 미그 29는 하늘을 나는 시간보다 경납고에 서 있는 시간이 길었어. 러시아가 무너진 뒤로 부품이 오지 않았거든. 유압 개통 부품 하나를 8개월째 기다리고 있었네. 8개월. 그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는지 아나? 3대를 세워놓고 부품을 빼서 한 대를 살렸어. 정비사들은 그걸 식인 정비라고 불렀지. 비행기가 비행기를 잡아먹는 거야. 그렇게라도 하늘에 떠야 했으니까. 국경 너머에는 우리보다 3배 많은 적기가 있었고 그날도 그렇게 살려낸 기체였어. 하비에르가 탔지. 훈련 비행이었네. 이륙하고 11분 뒤에 유압 경고등이 들어왔어. 나는 관제탑에 있었네. 멘도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커피잔을 쥔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전으로 그 친구 목소리를 들었어. 마지막 교신이 뭐였는지 아나? 조종관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게 다였어. 비명도, 욕설도 없었네. 그 친구는 끝까지 조종사였으니까. 휴게실의 낡은 벽시계가 초침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하비에르를 죽인 건 적기가 아니야. 미사일도 아니고. 부품 하나였어. 8개월을 기다린 손바닥만 한 부품 하나.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우리는 워싱턴에 지원을 요청했네. 그때 당신들이 보낸 답변서, 내가 아직도 한 글자도 안 읽고 있어. 완제품 구매만 가능. 정비는 지정 계약업체를 통할 것. 부품 현지 생산은 기술 보호 조항에 따라 불가. 당신들은 우리 손을 묶어놓고 그 손에 채울 수갑 열쇠를 팔았던 거야.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답변서의 문구는 제가 아는 문구였습니다. 30년 동안 제 부서가 수십 개 나라에 보낸 표준 문안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그런 문서에 수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데이비드, 당신들은 아직도 우리가 전투기를 고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성능표를 놓고, 가격표를 놓고 말이야. 멘도사가 하비에르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야. 다시는 동료를 그렇게 하늘로 보내지 않을 권리를 사는 거야. 우리 손으로 부품을 만들고, 우리 손으로 고치고, 누구의 허락도 없이 우리 조종사를 지킬 권리. 40년 동안 아무도 팔지 않던 그 권리를 지금 딱 한 나라가 팔겠다고 하네. 저는 목이 탔지만 커피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기지 본부 로비에서 저는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동양인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서류 가방 하나, 수행원도, 통역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로비의 페루 장교들이 그에게 스스럼 없이 인사를 건넸고 그는 일일이 이름을 부르며 답례했습니다. 멘도사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한지훈 상무, KAI에서 왔네. 부품 생산 라인 때문에 격주로 리마에 오지. 한지훈이라는 남자는 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탐색하듯 물었습니다. 워싱턴의 방식대로 웃으며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먼 길을 자주 오시는군요.
그런데 아직 본계약도 성사되지 않은 나라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전투기 26대, 결국 우리 것이 될 텐데요. 무례한 질문이었습니다. 의도된 무례였습니다. 상대의 표정에서 조바심을 읽어내는 것이 제 오랜 기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지훈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전투기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14년 전에 시작한 일을 계속하러 온 겁니다. 14년 전이라면 제가 그때 여기 있었습니다. KTLP 기술진 막내였습니다. 그가 로비 벽을 가리켰습니다. 액자 속에 빛바랜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납고 앞에 페루와 한국의 기술자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서 있었고 맨 끝에 앳된 얼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선 남자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약속드린 부품 1차 물량은 예정대로 나갑니다. 저희는 약속한 것만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것은 지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얇은 문서 하나를 꺼내 멘도사에게 건넸습니다. 명함도 브로슈어도 아니었습니다. 협정 이행 일정표였습니다. 항목마다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수백 명의 방산 세일즈맨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이 많았고 넥타이가 화려했고 저녁 식사 자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콜먼이 그 정점에 있는 부류였지요. 하지만 저 남자는 저녁 식사 대신 이행 일정표를 놓고 갔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하딩 차관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쇼 구경은 그만하면 됐네. 돌아와서 서명식 날짜나 보고하게.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쓰다가 또 지웠습니다. 서명식 날짜라니. 차관님, 지금 우리 발밑에서 40년짜리 집안이 통째로 꺼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저는 끝내 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날의 저로서는 최대한의 항복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대단한 게 아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게임이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이틀 동안 공식 보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사람을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세라 첸. 정치군사국의 페루 담당 분석관입니다. 5년 동안 남미 방산 동향 보고서를 써온 사람인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녀의 보고서는 늘 회의 테이블 끝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서랍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뒷마당 담당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세라, 지난 2년치 자네가 쓴 한국 관련 보고서 전부 가져오게. 서랍에 있는 것까지 전부. 그녀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갔다가 30분 뒤에 돌아왔습니다. 서류 상자를 안고서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보고서가 가득했습니다. 단 한 장도 결제 서명이 없는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어디서부터 보시겠습니까? 제일 아픈 것부터. 그녀가 상자 맨 밑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로키드 마틴 내부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업계에 조용히 도는 내부 평가 문건의 사본이었습니다. 석 달 전에 입수했습니다. 콜먼 부사장 쪽 전략팀이 작성한 겁니다.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 제안 구조 분석 및 대응 방안. 그리고 본문의 결론 부분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훈련기, 경전투기, 중형 전투기로 이어지는 단계형 패키지의 현지 생산과 정비, 생태계 이전을 결합한 구조임. 가격 인하로는 대응 불가. 당사가 동일 구조를 제시하려면 본사 정책과 미국 수출, 통제 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하므로 사실상 복제 불가능. 복제 불가능. 콜먼이 회의실에서 종이 전투기라고 비웃던 바로 그 나라의 제안서를 콜먼의 회사는 뒤에서 복제 불가능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세라가 이번에는 국제항공 우주 컨퍼런스의 연설 녹취록을 내밀었습니다. 연사는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남미 항공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회사입니다. 그 임원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미의 다음 10년은 전투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산업을 나누는 나라가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법을 아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 지구상에 하나뿐입니다. 기자가 그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임원은 웃으며 답하지 않았다고 녹취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답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콜롬비아와 칠레의 공군 실무진도 지난 반년 사이에 조용히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보고서에 썼는데요. 서랍에 있었겠지.
네. 서랍에 있었습니다. 저는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서랍에 갇혀있던 보고서들이 이제야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일본 항공 전문지 특집입니다.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일본. 한국의 이웃이자 기술에 관해서라면 한국을 인정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인색한 나라. 저는 번역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집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남미의 문을 열었는가. 본문의 마지막 문단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완제품 수출의 품질을 고민하는 동안 한국은 고객을 파트너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판매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다. 숙적의 인정. 저는 그 문단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라는 숫자 뭉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쌓아 올린 숫자들이었습니다. KF-21 지상시험 1200일, 비행시험 2300회, 단 한 건의 추락 사고도 없이, 초도 양산 계약 2조 6천억 원, 참여 협력업체 620개, 최고 속도 마하 1.8, FA50 계열 운용국 8개국, 그리고 그 8개국에 대한 납기 준수율 100%. 차관보님, 마지막 숫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100%요. 방산시장에서 납기 100%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도 유럽도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방산 대국도 가져본 적 없는 숫자입니다. 무기시장에서 납기 지연은 날씨 같은 겁니다. 다들 욕하지만 다들 체념하는 것. 그런데 한국은 그 날씨를 이겨온 겁니다. 8개국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세라의 서랍 보고서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딩 차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손에는 밤새 정리한 요약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딩은 제 보고를 정확히 4분 듣고 손을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요즘 꼭 한국 홍보대사 같군. 차관님, 홍보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로키드 마틴 내부에서조차. 됐네. 그는 제 보고서를 손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를 미끄러져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2번째 묵살이었습니다. 엔진. 하딩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잘난 한국 전투기 심장에 뭐가 들었나. 우리 엔진이야. 우리가 허가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 페루까지 날아갈 수도 없는 물건이라고. 목줄은 우리 손에 있어.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자네는 목줄 쥔 사람이 왜 걔를 무서워하나. 저는 그 방을 나오면서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목줄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흉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복도에서 세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서랍이 하나 더 늘었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서류로는 안 됩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사천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차관님이 쥐고 있다는 그 목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이실 겁니다. 열흘 뒤, 저는 대한민국 사천에 있었습니다. 명부는 동맹국 방산협력실태 점검이었습니다. 국무부 실사단 4명, 저와 세라, 그리고 국방부에서 온 2명. 워싱턴에서 태평양을 건너는 그 긴 비행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천은 남해안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바다에서 짠내 섞인 바람이 불어왔고 활주로 너머로 낮은 산들이 이어졌습니다. 리마의 잿빛 안개와는 다른 투명하고 서늘한 공기였습니다. 낮의 공식 견학은 예상 가능한 코스였습니다. 브리핑룸, 홍보 영상, 모형 전시실. 저는 관료의 미소를 장착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견학은 세계 어디를 가나 비슷합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연극이지요. 진짜 이야기는 그날 밤에 시작됐습니다.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저는 자정 넘어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공장 방향의 하늘이 환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이 아니라 불빛이었습니다. 최종 조립동 전체가 대낮처럼 밝혀져 있었던 겁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수행 연락관에게 전화를 걸어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저 라인을 보고 싶다고. 30분 뒤 조립동 입구에서 저를 맞은 사람은 뜻밖에도 한지훈 상무였습니다. 리마에서 봤던 그 남자가 새벽 2시에 사천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페루 물량이 나가는 주간입니다.
이런 주에는 원래 다들 여기 있습니다. 조립동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새벽 2시에 생산 라인이 완전 가동 중이었습니다. 로봇팔이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졸린 얼굴로 시간을 때우는 야간 당직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나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저를 라인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한 작업대 앞에서 그가 멈췄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작업자가 부품 하나를 들고 검사 중이었습니다. 리벳 접합부에 게이지를 대고 눈을 가늘게 뜨고 손끝으로 표면을 쓸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돈 마르코스의 손과 똑같은 바위 같은 손이었습니다. 30년째 리벳만 잡으신 분입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작업자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은 채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허용 오차가 0.1mm입니다. 근데 저는 0.05에서 자릅니다. 왜 기준의 2배로 엄격하게 합니까? 그제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 리벳 하나가 사람 목숨입니다. 조종사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 어머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밤에도 대충이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라인 벽면에 대형 현황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전광판에 출하 일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페루행 FA50 구조 부품 1차 물량. 출하까지 D-7점. D-7점.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우리는 아직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페루를 어떻게 달랠지, 초대장을 몇 장 보낼지, 광고비를 얼마나 태울지. 말의 회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협정서에 서명한 지 2달, 약속한 납기까지 7일. 말이 아니라 라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한지훈이 저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을 위해 국수를 말아주는 곳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오르는 국수 그릇을 사이에 두고 저는 물었습니다. 상무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페루가 결국 우리 F-16을 선택하면 이 라인은, 이 새벽들은 전부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지훈은 국수를 한 젓가락 먹고 나서 답했습니다. 14년 전에 리마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신뢰는 계약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납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계약은 페루가 결정하는 거고 납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걸 지킬 뿐입니다. 그러다 계약을 놓치면요. 그럼 다음 계약 때 오늘 밤이 증거가 되겠지요. 저는 국수 국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방산 외교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계산법이 지금 남미에서 우리의 40년을 이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세라였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20분. 워싱턴은 한낮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넘어 그녀의 첫마디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차관보님, 터졌습니다. 뭐가? 콜먼입니다. 리마의 방산 리셉션에서 한 발언이 녹음돼서 유출됐습니다. 지금 페루전 언론이 일면입니다. 그녀가 녹음 파일을 재생해 주었습니다. 잡음 사이로 술기운이 섞인 콜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5주 전 회의실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수위가 달랐습니다. 페루. 솔직히 중고 F-16이면 과분한 나라예요. 라마나 몰던 사람들이 무슨 최신 기체를 만집니까? 걱정 마세요. 어차피 걔들은 우리한테 옵니다. 갈 데가 없거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반응은 리마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시간 만에 의회에서 진상조사 요구가 나왔고 국방부 청사 앞에 시위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페루 신문 일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40년의 본심, 이렇게 뽑았습니다. 40년의 본심. 정확한 제목이었습니다. 콜먼의 취중 발언은 실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우리 회의실의 공기, 우리 서류의 행간, 우리 40년의 본심, 그 자체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마이크가 켜져 있었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드니 한지훈이 조용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은 제 국수 그릇을 새 것으로 바꿔주며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드시고 가십시오. 밤이 길 것 같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그 밤은 아주 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긴 밤은 워싱턴에 돌아간 뒤에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워싱턴에 내리자마자 저는 공항에서 곧장 국무부로 향했습니다.
7층 대회의실. 5주 전 샴페인이 돌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방부, 백악관, 상무부에서 온 얼굴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테이블 중앙에는 페루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면마다 콜먼의 얼굴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의 주인공이 회의실에서 가장 태연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콜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정리부터 하죠. 그건 사적인 자리의 사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문제는 제 말이 아니라 그걸 몰래 녹음한 도둑놈이에요. 법무팀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나라 전체를 모욕해 놓고 그의 사전에서 문제는 녹음기였습니다. 그리고 수습은 간단합니다. 리마 언론에 광고 예산을 태우고 상원의원 2명을 다음 주에 리마로 보내는 겁니다. 원조 패키지 하나 얹어서요. 뒷마당 소나기는 원래 사흘이면 그칩니다. 40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끄덕임을 보며 리마의 휴게실에 있던 그 빈 의자를 떠올렸습니다. 콘도르가 그려진 헬멧을.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숫자를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밤새 세라와 정리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발언 유출 후 사흘간의 변화입니다. 페루 현지 여론조사, 차기 전투기 사업 선호도, 한국 71%, 미국 19%, 사흘 전까지 이 숫자는 각각 44와 38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27포인트가 움직였습니다. 제 30년 경력에서 이런 낙폭은 전쟁 때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페루 의회에는 미국산 무기 도입 재검토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서명한 의원이 이미 과반입니다. 국방부 청사 앞 시위는 오늘로 나흘째고 어젯밤 리마 대사관은 경비 병력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스웨덴입니다. 사부가 오늘 아침 그리펜 제한 가격을 7% 추가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페루 측이 검토 자체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부의 사실상 철수로 읽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잘된 일 아니냐고. 경쟁자가 하나 줄었으니 이제 우리와 한국의 2파전이고 그럼 해볼 만하다고.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문장을 꺼냈습니다. 아니요. 2파전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1파전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KF-21이라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14년입니다. 한국이 페루에서 1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쌓아온 신뢰, 경납고의 명판, 공구함에 적힌 손글씨, 납기 100%라는 기록. 그건 가격 인하로 살 수 없고, 광고로 지울 수 없고, 상원의원 2명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콜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습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오프셋 협상을 전면 재개하고 부품 현지 생산을 패키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페루가 원하는 건 처음부터 그것 하나였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34일에서 남은 날이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상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딩 차관이 안경을 벗고 그 특유의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데이비드, 끝났나. 차관님, 자네 30년 경력이 참 아깝군. 그가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뒷마당 원숭이 서커스에 놀아나서 돌아온 게 고작 이건가. 오프셋, 부품 생산, 페루한테 기술을 넘기자고? 다음엔 뭔가 볼리비아에 조선소라도 지어주자고 하겠군. 회의실 몇 군데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콜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잘 듣게. 이 판을 끝내는 방법은 40년 전부터 하나였어. 목줄을 당기는 거야. 한국 전투기 심장에는 우리 엔진이 들어가. 수출허가는 우리 소관이고. 오늘 오후에 실무진 통해서 조용히 흘리게. 페루 건이 이런 식으로 가면 엔진 수출허가 심사가 아주 길어질 수 있다고 말이야.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목줄 당기면 깨갱하는 나라야. 70년을 그렇게 길들여왔는데 어디 가겠나. 그리고 페루는 콜먼 말대로 사흘이면 잊어. 가난한 나라의 기억력은 원래 짧은 법이거든. 저는 그 순간의 제 상태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아침에 마신 커피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목줄, 깨갱, 짧은 기억력. 30년 동안 제가 충성해 온 세계의 언어가
처음으로 저를 토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딩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제 보고서는 그의 손끝에 밀려 테이블 저편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세 번째 묵살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세라가 벽에 기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이상하게 창백했습니다. 차관보님, 방금 서울 지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두산이라는 한국 회사가 다음 주에 발표회를 엽니다. 항공 엔진입니다. 16,000파운드급 전투기용 엔진. 자체 개발이랍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리마에서요. 페루 국방장관이 의회 본회의에서 차기 전투기 사업 관련 특별 연설을 합니다. 생중계랍니다. 같은 날. 서울의 발표장과 리마의 의사당. 저는 복도 창밖으로 워싱턴의 오후를 내다보았습니다. 하딩이 당기라고 지시한 목줄이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에 쥔 줄의 무게가 어쩐지 벌써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줄 끝에 아무것도 매여 있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일주일 뒤, 저는 그 느낌의 정체를 두 도시에서 동시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는 40년 만의 연설이었고, 하나는 70년 만의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2시간 사이에 제 세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국무부 위기관리실에 들어갔습니다. 정면 벽에 대형 스크린 2개가 나란히 켜져 있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서울의 발표장이, 오른쪽 화면에는 리마의 의사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두 도시, 그리고 그 사이에 앉아있는 워싱턴. 하딩 차관이 커피를 들고 들어와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콜먼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국방부의 엔진 기술 참모도 배석했습니다. 서울이 먼저였습니다. 두산이라는 회사의 발표장. 단상에 오른 엔지니어가 화면의 도면 하나를 띄웠습니다. 항공기 엔진의 단면도였습니다. 하딩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림은 누구나 그리지. 하지만 발표가 이어질수록 회의실의 공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추력 16,000파운드, 성장형 최대 24,000파운드, 직경은 약 88cm. 기술 참모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88cm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게 왜? 차관님, 그건 지금 KF-21에 들어가는 우리 엔진과 같은 직경입니다. 저 치수가 의미하는 건 하나뿐입니다. 나중에 기체 설계를 바꾸지 않고도 우리 엔진을 빼고 자기들 엔진을 그대로 끼워 넣겠다는 겁니다.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자체 개발하며 쌓은 실증 데이터, 세계에서 손에 꼽는 초내열 합금 기술, 기존 주조로는 불가능한 냉각 통로를 구현하는 3차원 적층 제조, 그리고 외국 소프트웨어로는 풀 수 없던 해석을 해내는 자체 설계 툴까지. 기술 참모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차관님, 저건 개념 발표가 아닙니다. 로드맵입니다. 발전용 터빈이라는 건 항공 엔진과 사촌지간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미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난이도의 물건을 만들어서 몇 년씩 돌려본 겁니다. 보통 수십 년 걸리는 검증을 저 데이터가 통째로 단축시킵니다. 하딩이 처음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10년, 길어야 10년 안에 한국은 우리 허가서가 필요 없는 나라가 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하딩이 지시했던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엔진 수출 허가 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 흘려. 우리의 마지막 카드, 40년 오만의 근거. 목줄. 그 목줄이 지금 생방송으로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당길 줄이 없는데 무엇을 당긴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때 오른쪽 화면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리마였습니다. 의사당 본회의장. 방청석까지 가득 찬 그곳의 연단에 에두아르도 바르가스 국방장관이 올라서 있었습니다. 세라가 제 옆에서 실시간으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바르가스는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어느 나라의 방산 기업 임원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라마나 몰던 사람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40년 동안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 온 국민의 눈앞에 요약해 주었으니까요. 우리는 40년 동안 완제품을 샀습니다.
부품을 기다렸습니다. 8개월씩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값을 우리의 아들들이 목숨으로 치렀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멘도사 대장이 앉아 있는 것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콘도르가 그려진 헬멧, 아무도 앉지 않는 의자. 그런데 14년 전 한 나라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완제품을 판 게 아니라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나라의 기술자들은 호텔이 아니라 우리 경납고에서 18개월을 살았습니다. 떠나면서 공구함에 이렇게 적어놓고 갔습니다. 정확함이 생명을 지킨다. 바르가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를 대표해 2가지를 보고드립니다. 첫째, 차기 전투기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대한민국을 선정합니다. 둘째, 이 사업에는 전투기 26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품 공동 생산, 정비 기술의 완전한 이전, 그리고 우리 세만이 남미 전체의 정비 거점으로 성장하는 로드맵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바르가스가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지를 곧게 편 채 카메라를, 아니 카메라 너머의 어딘가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손가락이 워싱턴을 향하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비웃던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페루는 더 이상 부품을 구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페루는 이제 부품을 만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의사당이 무너질 듯한 함성과 함께 전원이 기립했습니다. 박수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늙은 의원 하나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기관리실의 스크린 2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왼쪽에는 엔진의 도면, 오른쪽에는 들어 올린 손가락, 서울과 리마, 2 도시가 각자의 언어로 같은 날, 같은 문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허락은 필요 없다. 저는 천천히 하딩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가 늙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콜먼의 화상 연결은 어느새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제 전화를 2번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지배하던 뒷마당의 법칙이 숨을 거두는 데는 채 3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만 켜놓고 저는 제 방의 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계약을 성사시킨 나라마다 핀이 꽂혀 있는 지도입니다. 89개의 핀. 한때 저는 저 핀들이 제 훈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저 핀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89개의 핀 중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꽂은 핀이 몇 개나 될까?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쳤습니다. 30년 관료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KF-21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투기를 팔았고 한국은 미래를 팔았습니다. 우리는 통보했고 한국은 물었습니다. 우리는 초대장을 보냈고 한국은 기술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40년짜리 시장을 가졌다고 믿었지만 한국은 14년짜리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시장을 이깁니다. 언제나 반드시 이깁니다. 결론에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오프셋 정책의 전면 재검토, 기술 이전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보는 관점의 전환, 그리고 동맹을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하는 훈련.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3번째라는 말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새벽에 세라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너머로 화면을 읽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이 보고서 결국 서랍으로 들어갈 겁니다. 알아. 그런데 왜 쓰십니까?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마저 치고 나서 답했습니다. 서랍에 들어가는 것과 사라지는 건 다르니까. 자네가 5년 동안 증명했잖나. 서랍 속의 보고서는 죽지 않아. 꺼내줄 사람을 기다릴 뿐이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딩의 집무실로 갔습니다. 보고서를 그의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표지를 힐끗 보더니 예의 그 버릇대로 손끝을 서류 모서리에 갖다 댔습니다. 밀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봉투 하나를 더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밀어내셔도 됩니다. 대신 이건 밀어내셔도 차관님 책상에 남습니다.
사직서였습니다. 하딩의 손끝이 서류 모서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서류가 아니라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모신 상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지금 고작 뒷마당 하나 때문에. 차관님, 뒷마당은 없습니다. 이제 세상 어디에도요. 그걸 인정하는데 저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차관님은 부디 저보다 빠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례를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넘기는 소리였습니다. 하딩이 제 보고서를 읽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한 달 뒤 남미 사업 조직을 전면 개편했고 콜먼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혀 있었지만 업계에서 그 문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오만이 청구서를 받은 겁니다. 하딩 차관은 석 달 뒤 의회 청문회에 불려나갔습니다. 페루 사업 실패의 경위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의원이 물었다고 합니다. 국무부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느냐고. 하딩은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3번 받았습니다. 3번 다. 제가 묵살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지킨 것이 자리가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저를 조금 위로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저는 30년 동안 쓰던 배지를 반납하고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경비원 미겔이 여느 때처럼 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차관보님.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 미겔. 오늘이 마지막이야. 건물을 나서며 저는 성조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국을 떠난 게 아닙니다. 저는 낡은 미국을 떠난 겁니다. 새로운 미국이 시작되려면 낡은 미국이 먼저 자리를 비켜줘야 하니까요. 6개월 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국제방산협력 컨퍼런스. 저는 이제 정부 관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문역으로 그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40개국에서 온 600명의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새벽 3시의 전문, 철자가 틀린 팻말, 공구함의 손글씨, 하비에르의 의자, 새벽 2시의 사천, 그리고 두 도시의 하루까지 전부 말입니다. 객석 맨 앞줄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멘도사 대장. 그는 항공산업협정의 서명을 위해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지훈 상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류 가방 하나만 든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세라 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무부 남미 담당 국장입니다. 서랍 속에서 5년을 기다린 보고서들이 마침내 그녀를 그 자리로 데려간 겁니다. 강연 끝에 한 젊은 외교관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니 우리 모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파는 나라에서 묻는 나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 준 것은 사실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묻고 약속한 것을 지키고 떠날 때 공구함을 두고 가는 태도. 저는 그것을 배우는데 30년과 5조 8천억 원짜리 수업료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보다 싸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객석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졌습니다. 멘도사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옛날의 그 미소였습니다. 컨퍼런스장을 나서는데 로비의 대형 전광판에 뉴스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4,000발 페루행, FAO 19조 부품 1차 물량 선적 완료. 납기 준수율, 이번에도 100%. 저는 그 자막을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 리마의 활주로에서 보았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날개가 뜯긴 채 뼈처럼 발에 가던 미국이 세대. 부품을 기다리다 죽어간 기체들. 이제 그 활주로 경납고에서 페루의 손으로 만든 부품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품은 한국 전투기의 몸이 되어 8나라의 하늘을 날 것입니다. 구걸하던 손이 만드는 손이 된 겁니다. 여러분, 40년을 지배하던 뒷마당의 법칙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법칙이 섰습니다. 신뢰는 계약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납기에서 나온다. 시장은 오만한 자의 것이 아니라 새벽 2시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자의 것이다. 그 법칙을 세운 나라의 이름을
이제는 워싱턴도, 리마도, 스톡홀름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데이비드 켈러가 5조 8천억 페루 전투기판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만들어낸 기적, 자랑스러우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묵묵히 지킨 약속이 세계의 기준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